잘 벌고 잘 살자. 네, 오늘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세란 버핏 이세란.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네, 어느새 한 주의 가장 힘든 월요일을 잘 이겨내셨나요? 오늘 화요일 아침도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통영에 다녀오느라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어디 갔나 하셨더니 통영을 갔다 오셨군요. 네. 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수민 씨랑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위기감을 딱히 느끼지 않아서 어허. 질투까지는 나지 않는데요. 네. 정말 저는 물도 좋고 하루 종일 해산물 먹느라고 네. 아주 힐링하는 시간 보냈습니다. 야. 이 방송을 우리 휴가를 떠나셔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하셔서 아쉬운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더욱 아쉬움 없도록 알차게 준비해봤죠. 어떤 네.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 오늘 방송도 국내 증시, 미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 끌어주고 있는 핫 이슈부터 생활에 바로바로 적용 가능한 경제 지식까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 또 우리 퀴즈와 함께 세세하게 종목 TMI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아주 활짝 오늘의 문 열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시작도 역시나 고유 네. 주원, 네. 우리 주원 씨의 국내 브리핑이죠. 네, 맞습니다. 고유 주원의 국내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좀 예상도 해보고 기대도 해보려면 우리 어제 장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수급별로도 보고 종목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상승한 2,76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수급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금주에도 역시나 변동성 유발 다분한 일정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상승 동력은 있는데요. 주주 환원과 실적 그리고 밸류까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 대기 속에 반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PCE 물가 발표를 인플레 둔화로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금리 하락 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6월 PCE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둔화하고 골디락스 도달 기대 속에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3M 또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준 것과 실적 우려에 약세였던 빅테크 역시 반발 매수세 유입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도 주주 환원 확대와 함께 금융주와 호실적 산업재, 낙폭과대 반발 매수세 유입의 상승 모멘텀 보여줬습니다. 수급을 좀 더 보면 24일을 제외하고 지난주 선물을 계속해서 유지하던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오전 5천 계약 넘는 순매수로 전환을 한 건데요. 이와 함께 대부분의 업종들 상승 중인 가운데 주주 환원 정책 확대가 시사 중인데 호실적까지 발표 중인 우리 금융주들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밸류업에서는 금융주의 연이은 호실적 발표로 신한지주가 ROE 상승, 주주 환원율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좋은 소식들 보내줬습니다. 따라서 금융주들 신고가 경신 다수했습니다. 산업재에서는 실적 일정에 실적 모멘텀 계속해서 지속되는 흐름 보여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HD 현대그룹주 등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 하반기 가스요금 정상화 시사되면서 모멘텀 부각됐습니다. 금주 M7 포함한 한미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죠. FOMC와 한국 수출 등 주요 일정들 산재 속에서 변동성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변동성 타파할 확실한 모멘텀들도 존재하는데요. 모멘텀 존재 여부와 이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43% 상승한 807포인트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치주 쏠림이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 K뷰티 매출 연결 대비 2배 이상의 성장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적 기대에 화장품 보톡스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개별 이슈 종목별 차별화되는 모습과 함께 YC는 삼성전자의 HBM 검사 장비 공급 소식으로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다음 달 투자 주관사 입찰 시작 계획에 동해 가스전, 넥슨게임즈는 신작 흥행에 실적 기대감 게임주 강세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PC 예상치 부합의 위험 자산 선호가 소폭 회복되면서 2.1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증시는 여전히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소식도 또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말을 거쳐 첫 장을 연 오늘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죠. 우리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임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2% 내린 4539.39로 거래를 마치며 약보합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7% 오른 17,370.20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8% 상승한 5,463.5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30일부터 시작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알파벳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주요 종목 실적 발표와 30일에서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1일에는 페북의 모회사 메타, 8월 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실적 발표를 진행합니다. 최근 대형 기술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옴에 따라 우리 매그니피센트 7 상장 지수 펀드가 지난 10일 이후 약 12% 하락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들이 깜짝 실적을 발표한다면 미증시 하락세를 반전한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나 반대로 어닝 쇼크가 발표된다면 추가 하락의 문을 더 활짝 여는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실적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특징 보였던 종목으로는 테슬라 아주 급등했습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주 중 테슬라가 단연 원픽이다라고 밝힘에 따라 5% 이상 급등했고요. 테슬라가 급등하자 니콜라를 제외한 전기차주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1.30% 하락하는 등 대부분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30일부터 31일까지 연준의 7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 FOMC 큰 주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신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주말인 8월 2일 우리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 보고서는 9월 FOMC에 정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텐데요. 블룸버그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에서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고 실업률은 4.1%로 전망했습니다. 직전 달에는 20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고 실업률 4.1% 보였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7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까지 정말 주목해보실 이슈들 많은 것 같은데요. 하단 QR코드를 통해 우리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에 입장하시면 이정호 멘토님께서 장 브리핑과 공략주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꼭 함께 참여하셔서 투자에 접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굿모닝 인베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우리 네. 핫이슈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저는 이제 핫이슈도 핫이슈인데 우리 시장 이끌어줄 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AI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미증시가 랠리가 이어질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조금 우세한 모습이었는데요. 6월 FOMC에서 다소 신중한 파월 의장의 모습이 연출되기는 했습니다. 올해 1회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5월 CPI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인 양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8월입니다. 8월엔 지금 개막한 파리 올림픽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요것도 잘 염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9월 FOMC 전에는 8월 잭슨홀 미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조금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연준이 요구하는 인플레이션율에 도달하기 근접할 때에는 시장의 기대대로 9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앞으로도 조금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또 FOMC가 다시 예정되어 있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정책 경정문을 기자회견에서 9월 인하를 배제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예상대로 고용이 둔화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여전히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JP모건은 7월로 점쳤던 금리 인하 시기를 9월과 11월로 연기하면서 연내 2회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UBS는 연준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괜찮은 수준을 넘어서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보겠는데요. 10월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빠르게 더 중요한 11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있을 미 대선이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더 매운맛으로 돌아온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이 미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미 대선 전후로 이 불확실성이 정책 기대감이 혼재되면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선이 종료되는 11월 이후에는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 공약을 세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주식시장이 대선 이후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승리 후보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업종도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일정들 확인해보면서 핫이슈 알아봤는데요. 우리 세란 씨가 준비하신 핫이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란버핏의 핫 이슈,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폭락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주 내용은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인데요. 두산밥켓과 두산밥켓의 대주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액주주들은 두산그룹의 알짜 기업인 두산밥켓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불안을 우리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개편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에 이어 상당수 증권사 리포트가 이번 합병을 너무나도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둘러싸고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병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보완하라고 24일 명령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주가가 떨어지며 주식 매수 청구 리스크도 부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의 반발 지점은 밥켓의 가치 희석 우려입니다. 지난해 연 매출이 10조 원에 육박한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밥켓과 달리 두산로보틱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530억 원으로 매년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적자 기업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과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원 씨?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우리 세란 씨가 알려주려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한쪽은 캐시카우처럼 정말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우리 효자인데 한쪽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 두산 밥켓 1대 두산 로보틱스 0.63의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 합병의 경우 최근 1개월, 일주일 평균 종가와 최근 1종가를 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양측 교환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값이 두산 로보틱스 8만 114원, 두산밥켓 5만 612원으로 책정되면서 우리 양사 합병 비율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밥켓 우리 0.63대 1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두산밥켓 100주가 로보틱스 63주와 같다.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정말 많은 주주들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간 조 단위이익의 두산 밥캣보다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산정되면서 두산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회사 주식을 고평가된 회사 주식으로 교환을 받아야 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합병 결정이 두산의 두산 밥캣에 대한 실질 지분율만 끌어올리고 오히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추후 두산이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되면 공은 다시 시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양사 합병 시너지 등 관련 소통에 대한 시장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평가는 어떻게 될지 진정 두산과 증권가의 분석처럼 이번 합병이 시너지를 내는 호재로 작용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더 많은 핫 이슈와 공략주들은 우리 이정훈 멘토님께서 매일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에 입장하셔서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꿀팁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네, 다음 맞습니다. 코너 어떤 코너인가요? 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소비 심리에 대해서 관련된 용어들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용어, 우리 세란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코너 먼저 배블런 효과입니다. 무슨 배불러 효과처럼 네, 들리죠? 배블런. 근데 이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배불러 효과로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싼 가격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거든요. 하지만 음식점에 갔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가격표 보고 1차로 배부르고 2차로 먹어서 배불러. 그래서 정말 배불러 효과인데요. 네. 이런 배블런 효과는 가격이 오름에도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는 상품의 효용 가치보다는 약간 과시효과 때문에 물건을 소비하는 경향으로 우리 명품의 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더 증가하잖아요. 이를 뜻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값이 떨어지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니까요. 명품 하면 배블런 효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품 소비하면 저도 좀 비슷한 거를 가져와 보고 싶은데 저는 유행에 따라 소비하는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이는 고개나 고개 퍼레이드에서 맨 앞에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효과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인데요.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는 유명 연예인이 특정 브랜드를 착용하기만 해도 해당 상품이 금세 매진이 되어버리는 현상은 바로 밴드웨건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막 두바이 초콜릿 하니까 진짜 그거 먹으러 두바이에 갈 뻔했는데요. 이런 게 밴드웨건 효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배블런 효과를 이어서 비슷한 효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면 반대로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스놉 효과입니다. 밴드웨건과 반대의 효과인데요. 스놉은 잘난 체 하는 속물을 의미해서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까마귀 속 백로의 모습과 같다는 뜻으로 백로 효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소비가 몰리면 희소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되려 하지 않는 효과로 차상위 계층을 위한 마케팅 요소로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나는 좀 달라 이런 느낌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효과는 언더독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으로 또 약자를 연출된 주체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약자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응원하고자 하는 심리 현상인데요. 스포츠 경기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 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에게 이 언더독,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에게 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장르에서 언더독의 승리는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극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인지도 있는 대기업하고 약간 개인 회사하고 싸울 때 개인 회사를 응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언더독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효과는 디드로 효과입니다. 이 디드로 효과는 쇼핑백 10개를 다 들어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물건을 하나 소비하면 그 물건에 맞춰서 더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사람들은 구매한 물품의 기능적 동질성보다는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추구하는데요. 상의를 사면 어울리는 바지를 사고 어울리는 구두, 벨트, 모자까지 사는 그런 것들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금융시장에 적용하면 우리 AI가 정말 발달함에 따라 우리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까지 계속해서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디드르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경제 지식이라고 하면은 뭐 생활 속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뭐 자영업을 한다 해도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유익한 소식들 우리 방송에서만 들으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우리가 또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가 있다고요? 네, 바로 굿모닝 인베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우리 커뮤니티에 입장하시면 이정호 멘토님께서 장 브리핑과 핫 이슈 그리고 공약주까지 추천해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정보 받으셔서 우리 추천에 우리 투자 전략에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강조될수록 더욱더 수요가 높아지는 게 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금의 역사부터 우리 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가 태고에 벌써 화폐가 바로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아시겠지만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제게 가지고 싶고 난 저게 필요한데 쟤는 내게 필요가 없어. 쟤는 내 걸 갖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냥 뺏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사용하던 화폐가 뭐 조개 껍질, 뭐 돌멩이, 요런 뭐 소도 있네요. 이렇게 이것들을 화폐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고 바꾸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때 이 돌멩이를 불에 쓰기 시작합니다. 불로 막 태우는데 이 돌이 막 어떤 거는 녹으면서 불이 붙으면서 점점 더 반짝반짝거리고 예쁘고 그리고 이게 또 시간도 되게 오랫동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이 반짝이는 돌을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화폐의 역할을 하면서 교환의 단위로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이 갖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돈은 금과 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 마인드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돈이 딱 필요했다라기보다는 정말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첫 번째 욕구, 그거에 따라서 금이 화폐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원하는 물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내 물건을 가져가고 금으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내 집에 금이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너무 많아. 금이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막 가둬두기도 너무 많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한 10개씩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세공업자를 찾아갑니다. 세공업자는 원래 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고가 있었겠죠. 그래서 세공업자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세공업자야, 나 금이 너무 많은데 내 금도 너 창고에 넣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세공업자가 알겠어, 나 넣어줄게. 그러고 세공업자가 영수증을 써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란이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란이가 나에게 몇 그램의 금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영수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세공업자가 준 것들을 나 땡땡땡 누가 세공업자 누구에게 돈을 이만큼 줬으니까 너가 필요할 때 여기서 가지고 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땡땡땡 씨가 시작한 화폐가 이때부터 지폐의 단위가 시작됩니다. 그 영수증이 어쨌든 지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뭐 유럽이 막 잘 나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야, 영국에 돈이 그렇게 많대. 그때의 돈은 금이었겠죠. 영국에 금이 그렇게 많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준대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수증이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란 씨? 영수증의 이름이요? 네. 지폐가 아니고. 지폐예요. 영수증이 지폐 역할을 한 겁니다. 그쵸. 네. 그거의 영국의 이름? 지폐는 달러 아닌데? 달러 아니고 파운드? 맞습니다. 파운드입니다. 이 파운드를 가지고 가면 영국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준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영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생기죠?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뭐 엄청난 돈을 쓰게 됩니다. 뭐 시간도 엄청 많이 쓰게 됐고, 그러면서 영국이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야, 이 종이 그때는 뭐 파운드였죠. 이거 들고 가봤자 막 소용 없댄다, 다 망했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 브레트 우즈에 모여서 협정을 합니다. 이때도 영국은 야, 그래도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파운드를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때 미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미국이 뭐라고 하면 야, 너네 뭔 소리야. 너희 전쟁하면서 나한테 금 엄청 많이 빌렸잖아. 이 전 세계의 70%의 금이 미국에 있는데 달러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화폐로 달러를 씁시다가 돼서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게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종결이 납니다. 그런데 달러는 승승장구했는가? 그것도 아니죠. 이 미국은 다시 베트남하고 전쟁을 합니다. 뭐 시작 전에 미국은 얘네 뭐 이틀이면 끝날걸? 이라고 막 자신감 있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트남이 생각보다 너무 힘을 잘 쓰고 오래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사건이 이뤄지는데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야, 돈 줘. 나 이제 진짜 돈 줘. 나 이거 원래 영국한테 받았던 거였는데 나 너희한테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줘. 했는데 이때 닐슨 대통령이 sorry 이래버려요. sorry, 나 못 줘. 배 찔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금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1971년 8월에 있었던 금 교환 정지, 다시 말해서 금본위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가치가 높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래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폐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금으로 금테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세란 씨는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저는 사주에 금이 없다고 어? 그런 말을 어. 들어가지고 저는 얼마 전까지 금팔찌, 금목걸이를 하고 있다가 약간 지금 오. 풀렀는데요. 네. 금테크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을 뭐 김씨로 바꿔보는 그런 거는 사주에서 얘기 안 해주나요? 네, 아, 네. 단호하시네요. 역시 사주에 금이 없으면 이제 음. 금을 많이 하고 다니시기도 네. 하죠. 그러면 금투세, 금테크 이런 것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진짜 금값이 금값이다 이런 음. 요즘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골드바를 좀 사서 가방에 넣고 다닐까 아까 저는 샀다는 줄 알고 사고 싶습니다. 사는 방법 혹시 아세요? 저는 금은방에서 주로 사는데 오, 금은방에서 그쵸, 그쵸. 살 수 없나요? 골드바? 제가 이제부터 이 금을 어떻게 사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금을 뭐 덩이로 사진 않으니까 저희가 세란 씨가 말씀하신 것대로 금은방에서 많이 사기는 하죠. 그런데 뭐 그렇게 계속해서 뭐 살 수는 없고요. 금을 뭐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은 크게 사야 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가 있는데요. 직접 구매는 첫 번째 골드바입니다. 아까 세란 씨가 가방에 넣고 다니겠다라고 했던 그 골드바가 맞고요. 한국 금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이 시세를 확인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부가세를 받습니다. 또 수수료도 받습니다. 여기 부가세 10%, 수수료 5%에서 7%. 그러면 사자마자 한 15%는 마이너스가 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 누가 뭐 사줄까 하면은 금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 요번에 뭐 살까? 이런 거 뭐 살까? 하면은 엄마 금 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겠죠. 와우. 그 다음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란 씨가 금에 관심이 많긴 하네요. 바로 와우 하시는데 두 번째 방법은 골드뱅킹입니다. 이 골드뱅킹은 계좌를 개설해서 금을 위한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골드뱅킹을 한국 돈을 달러로 계산을 해서 금을 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세란 씨? 달러로 사면 또 그 달러를 네, 체인지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서 나오죠. 환율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그쵸, 맞습니다. 내가 금을 제 돈 주고 샀는데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배당 소득세도 내야 하니까 사실상 뭐 머리가 굉장히 아픈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방법은 좀 패스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KRX 거래소에서 금 현물을 거래하는 건데요. 이것도 증권회사에 금거래 계좌를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수수료는 붙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보다 퍼센티지가 확실히 확연하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라면은 이 간접 투자가 또 있겠죠. 간접 투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펀드, ETF, 기타. 기타에는 뭐 선물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좀 심화적으로 다음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도 높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직접 구매 방법으로 조금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어쨌든 조금은 뭐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진다.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금은 사놨을 때가 가장 싸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완전 인류 태초로 돌아가도 금이 이렇게까지 뭐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금은 계속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와 함께 금을 알아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세란 씨의 퀴즈까지 이어지니까요. 우리 세란 씨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
네,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오늘의 마지막 시간은 세란버핏과 함께하는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약간 지난 주말의 핫 이슈들을 들고 왔다면 오늘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여러분들의 분노와 쓰린 마음을 유발했던 그룹이 있었죠.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두산의 주가 연고점이었던 지난 10일 장중 26만 3,500원 대비 36.54% 하락한 16만 7,200원에 어제 마감했는데요. 근데 지배구조 개편이라면 제가 전에 소개드렸던 우리 SK, 한화, 현대차 등 다른 기업들도 다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번 두산이 논란에 휩싸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란버핏과 함께 우리 두산 지배구조 개편 방안부터 그 논란에 휩싸인 이유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두산그룹은 사업 구조를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첨단 소재 등 3대 부문으로 재편하고 계열사를 사업 성격에 맞는 부문에 위치하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원 씨 보시면 뭐가 가장 다른 점으로 보이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 구조가 달라 보이는데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이제 두산 밥캣과 퓨어셀이 있었는데 그쵸. 옮겨갔습니다. 맞아요. 딱 보시면 바뀐 게 두산밥캣이 네. 우리 에너빌리티 아래에서 로보틱스 아래로 들어왔는데요.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캣을 떼어내 우리 두산 로보틱스로 흡수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밥캣을 인적 불안해 우리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을 거쳐 100% 자회사로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두산그룹의 입장에서는 각 사업 성격에 맞는 것들이 묶어서 사업적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주들과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이에 가장 반발했던 주주는 누구였을까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맞습니다. 또 하나 두산 뭘까요? 밥캣. 아, 네, 우리 두산 밥캣 주주들도 함께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우리 알짜 계열사인 두산 밥캣이 다른 계열사로 갑자기 옮겨간 데다 이 주식 교환 비율마저 불공정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실제 두산 밥캣은 연간 매출 9.8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을 이렇게 달성하는 알짜 기업입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전체 영업이익의 94%를 벌어들이는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요. 반면 우리 두산 로보틱스 지난 2015년 설립 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데다 매출 규모 또한 500억 원대에 불과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비율은 두산 밥캣 1대 두산 로보틱스 0.63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두산 밥캣 100주가 우리 로보틱스 63주로 교환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주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책정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측정된 이유요? 네. 교환 비율 기준, 합병 시 교환 비율 기준. 왜 그랬을까를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매출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는 네. 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한 개 받으면 한 10개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63개로 작아졌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헐.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 로봇주들이 기대감에 막 상승하고 있었지만 두산 밥캣은 정말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실적은 좋은데 아직 평가를 낮게 받았다. 이런 주식으로 유명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기업의 가치보다는 정말 그냥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상장사 합병 시 기업 가치를 주가로 정하기로 한 자본시장법에 의거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준 주가가 로보틱스는 8만 114원, 밥캣이 5만 612원이기 때문에 로보틱스가 더 많아서 로보틱스가 더 많게 책정이 된 것이죠. 우리 같은 맥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조만간 체코에서 원전 수주, 대형 원전 수주로 정말 주가가 폭등할 것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가가 지금 합병을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다음 날 논평을 통해 두산마켓 일반 주주들은 매출 규모가 두산마켓의 183분의 1인 이런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 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한다.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낮다고 생각해서 정말 오래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로봇 테마주로 바뀌던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하던지 약간 낭떠러지에 섰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저평가 우량주로 믿고 사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로봇주 좋은 거야 바꾸자 했으면 우리 주원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 고마운데 어쨌든 나는 내가 투자자로서 내 음. 선택과 결정권이 있는데 맘대로 뭐 내 걸 바꾸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로봇주가 정말 AI 산업을 이끌어갈,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끌어갈 미래가 창창한 성장주이긴 하지만 하지만 내 의지가 아닌 남이 하라고 해서 바꾼다 하면 저는 맞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아주 호재 아닌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자를 내던 기업인데 든든한 캐시카우를 얻었기 맞네요.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지배 구조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그룹은 어딜까요? 두산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네. 종목인가요? 네? 종목? 어떤 누구냐고요? 그룹입니다. 아 그룹 딱 봐도 두산? 두산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 두산 그래서 최근 우리 소액 주주를 뜻하는 개미를 버리고 그룹 이익을 택했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마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이전하고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마켓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100% 자회사로 얻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주식회사 두산은 현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룹 영업이익의 96%를 벌어들이는 이 알짜 기업을 간접 지분율이 14%에서 42%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기도 하죠. 우리 두산 로보틱스 성장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혜 그룹이기도 한데요. 그룹 최대 캐시카우 기업과 합병함은 물론 우리 배당금을 얻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산그룹의 사업 간 시너지는 좋으나 우리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밥캣의 현재 고유 성장에 투자를 한 우리 두산 밥캣 주주,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는 혼란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두산에게 제재를 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7월 15일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주주에게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구조 개편과 관련 배경, 주주 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등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당 정정신고서 요구로 두산마켓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을 공시했던 증권신고서는 24일부터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3개월 내 두산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되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도 물거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주주들의 반발과 금관원의 제재까지 이렇게 연이은 악재를 맞은 우리 두산. 최근 우리 두산마켓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는데요. 바로 두산마켓 자회사 두산마켓 코리아의 전현직 임원의 배임이 적발된 것입니다. 26일 현직 임원은 즉각 해고했으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그룹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의혹에 이어 배임 적발까지 정말 연이어서 주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룹이 아닐까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이 목표대로 이루어질지 나아가 이 개편이 두산의 목표처럼 사업적 시너지를 내어서 우리 주주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산 우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방안과 그 논란이 되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주원 씨 어떻게 네. 보셨나요?
사실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종목 이야기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분이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꼭 알아야 됐고 짚어갔어야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세란 씨가 짚어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었구나. 그리고 지금 금감원에서도 네. 마냥 이렇게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의구점이 든 게 두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임원분들께서 모여서 회의를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정말 사업적인 어떠한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강행을 했을까 이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솔직히 더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산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두산은 좋아요. 네. 왜냐하면 100% 지분을 갖는 거죠. 이거 원래 이게 말고는 약간- 없나요? 네, 이거 말고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산마켓이 정말 10조 원의 매출을 내는 캐시카우였는데 네. 이거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갑자기 42%로 늘어나면 그만큼 더 이익을 두산 그룹은 네. 많이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두산 밥켓의 주주였던가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였었다면 네. 갑자기 나의 두산 밥켓이 없어지고 로봇주를 받게 되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을 버리고 그룹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네. 의혹으로 휩싸여 있는 겁니다. 오해였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그쵸. 뭔가 다른 뜻이 맞아요. 있어서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 두산이 정말 사업적 시너지를 위해서 같은 성격끼리 있으면 또 시너지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 주원 씨와 저, 수민 씨와 저, 수민 씨와 주원 씨 각자의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우리 두산의 목표처럼 그리고 증권사의 분석처럼 정말 사업적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합병을 할 때 그 기준이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네. 정말 매출도 보고 약간 시총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걸 볼 줄 알았는데 네. 주가다 보니까 고평가돼 있는 회사에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원 씨의 금 아주 제가 사주에 금이 없다 보니까 네. 금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다음에 어떻게 ETF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ETF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추천을 해드렸다가 네. 괜히 오히려 빠지는 경향을 보여지게 되면 제가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 말고 다른 투자 방법을 가져오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이민 멘토가 항상 네이버는 간다 했는데 요즘 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추천주, 공략주 너무 당장 안 오른다고 너무 화가 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QR코드를 통해서 이정훈 멘토님께서도 장 브리핑과 우리 공략주 추천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우리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도 하시면서 우리 집단지성으로 좀 더 좋은 투자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굿모닝 인베스테이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사안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이렇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8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